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벌써 11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죠. 정치학 이해 오늘 수업은 제 13장이죠. 13장 제목이 왜 녹색 정치인가에 대한 주제이죠.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내준 이 설문지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어, 보겠습니다. 뭐 지난주가 사실은 일종의 이제 페미니즘 이 여성 정치 참여 주제인데 뭐 이것은 여러분들 몇 가지 내가 주제를 어, 질문한 내용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은 사항도 있죠. 보면 학생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 페미니즘이란 말을 많이 하고 또 시대적 화두이고 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간단 명료하게 무엇이 페미니즘인가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좀 쉽게 정의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이게 정말 페미니즘인가? 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페미니즘이란 논쟁은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주제에 따라서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쪽보다는 특히 이 우리나라에서 의 어떤 그 여성의 정치 참여 뭐 정치 참여만 그러하겠습니까?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 또 사회 활동에서 겪게 되는 여러 여성으로서의 겪게 되는 어떤 불이익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 구조화된 그 틀 속에서의 여성의 어떤 그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체로 좀 학생들이 좀 디테일하게 잘 기술도 하고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특히 남성 중심 세계관,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 또 어떤 그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그것은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한 이 신체적인 어떤 특성이나 생물학적 어떤 그런 어떤 차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우리 조선 왕조 이 정치 체제 이 왕조 체제에서의 뭡니까 그 이제 가부장적 남자 중심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한 500년간 지배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뭐라고 간섭화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사회 속에 녹아져 내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이할 점은 여러분들 2분 반, 3분 반 이렇게 있는데 음 2분 반은 특히 이건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성 할당제 문제. 뭐 여성 할당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지지만 특히 정치 부분에서의 여성 할당제는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여성 할당제. 이 논쟁은 얼마 전에 그러죠 국민의힘 정당의 이준석 젊은 그 당 대표가 있죠. 그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제고하는 여성 할당제가 과연 그 여성을 대우하는 그런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논쟁을 키웠었던 경험이 있는데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과연 여성 할당제 이런 것들로 모든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성 할당제를 먼저 우선한다면은 남성들의 역차별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보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 여성이 어떤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보면 특히 정치는 정치라는 어떤 직업군이 뭐 용이치 않아요 쉽지 않고 특히 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 그 이 피선거권을 이 그 피선거권 문제는 정말 그 이 여성으로서 이것을 극복해 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일단 공천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죠. 또 상대와 또 경쟁을 해야죠. 또 그러나 있어서 선거 운동도 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결과물로 당선이 되어지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정말 녹록지 않아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정치는 남성이 하는 것이고 남성 중심이고 또 대체로 이 정치를 지배하는 그 구조가 남성 중심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참 여성 할당제가 사실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 보내준 그 이 3분반 학생들 걸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면면히 한번 살펴봤는데 글쎄 한 8대 2까지는 아니어도 7.5대 아니 75% 정도 된다고 할까요? 이 할당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한 75%고 찬성한다는 비율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찬반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뭐 여러분들 내가 수업을 받는 그 이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 한 반반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보면. 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있죠.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지지자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 할당제를 반대한다.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기술했네요. 또 밑에 보면 나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 반대한다. 올바른 방향의 여성 인권을 위한 노력은 환영하는 바이고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뭐 이런 식인 거죠, 보면. 의외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정치적 피선거권에 대한 여성 할당제에 대해 반대한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지금 기존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2030이라 하죠. 여러분들은 뭐 20대 초반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갭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정치권은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여성 할당제가 여성 참여를 독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유준석 뭐 국민의힘 당 젊은 대표가 뭐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여성 대우, 여성 우대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한번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도 그때만 하더라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이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존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러죠. 나는 여성 할당제를 반대한다. 근데 이제 정치적 피선거권에 대한 여성 할당제에 찬성한다. 찬성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체로 반대가 글쎄 한 8대 2? 8대 2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75% 정도 이 같아 보면 뭐 이게 또 한번 이제 통계를 내보면 알겠지만 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성 이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뭐 젠더 문제 이것은 내가 굳이 이 정치학 개론 이 수업 말고라도 다른 수업을 통해서라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여성 문제는 그 쟁점마다 항상 그 이 뭐라고 할까 논의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뭐 당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보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었죠. 뭐 그 여러분들 같이 젊은 남녀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도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이제 뭐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서부터 또는 많이 있어요 보면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논의를 해봤는데 쉽지 않게 결론이 안 내려져요 보면. 데이트 비용도 여러분들 어떻다고 그랬죠? 글쎄 뭐 한
뭐 반반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은 글쎄 뭐 남자가 좀 많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한 6대 4 정도라고 그랬었죠 보면. 그래서 이제 어 뭐 근데 6대 4가 꼭 뭐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한 여학생이 좀 이런 표현을 해서 내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반반 부담하다 보면 그 여자로서 좀 존중받는 느낌이 적어서 싫다. 그래서 한 6대 4 정도가 이제 한 40%가 여성이 여자가 부담을 하고 남자가 한 60% 써야 여자로서 좀 존중받는 느낌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참 그거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렇게 하면 또 존중 안 받은 존이 반발을 하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학생이 있을까요? 이것은 쉽지 않아요 보면.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 페미니즘 여성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성 정치 참여는 뭐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고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도 좀 낮죠. 뭐 300명 중에서 한 57명 정도라면은 어때요? 20%가 안 되죠 보면.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3%, 24% 정도 되니까 이런 것을 극복해서 우리도 좀 많은 여성들이 정치 참여하고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녹색 정치. 왜 녹색 정치인가? 한때 여러분들 그 녹색 뭐 에너지, 녹색 들어가면은 참 우리 뭐라 그럴까 모든 그 이 정치적 주제가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 이제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 이 이명박 대통령 그 시기인가 그러죠. 뭐 녹색 에너지, 녹색 정치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환경 정치이죠 보면 환경 문제가 어떤 정치적 어떤 화두로서 등장하면서 이 환경 문제를 쉽게 이 정치와 분리해서 환경을 환경 문제로만 바라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특히 환경 문제는 뭐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이 국가 간에 또 국경을 넘나들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것은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이 환경 문제 또 환경 정치는 국제적인 일종의 중요 쟁점이고 화두이기도 하다. 뭐 여기 있죠. 환경 정치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 대두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죠. 보면은 뭐 대기 오염에서부터 황사, 미세먼지, 산성비, 해양 오염,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뭐 오존층 파괴에서부터 또는 여러 가지 핵 물질, 뭐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 오염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이 환경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오염 물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 교재에서도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보면 지난 온난화 때문에 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최고봉이 그 높이가 달라졌다는 걸 기사한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참고하고 있죠. 보면 스웨덴 최고봉이 2105m인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이제 이 정상에 있는 그 빙하가 녹으면서 그 이제 최고봉이 내려앉아서 그런지 2095.6m로 측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1.2m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뭐 그러죠. 뭐 이것은 뭐 이 최고봉의 그 이 빙하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도 빙하가 녹아서 평균 해수면이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10 몇 센치가 좀 상승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죠 보면. 그런가 하면 2019년에 BBC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뭐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의 뭐 폭염, 기승을 부리는 폭염 뭐 40.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뭐 이 정도 폭염은 뭐 꼭 굳이 그늘 나라만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나라도 거의 뭐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예가 있죠. 한여름 더위가. 이 폭염은 그냥 폭염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온난화를 가중시키면서 또 이 빙하 또는 여러 가지 빙산들을 녹여서 해수면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뭐 그런가 하면 2019년 상반기에 뭐 제로 70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도 기술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비정부 기구인 국제 난민 감시 센터에서 각국 정부의 유엔의 인도주의 기구 또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결과 어, 한 700만 명이 집계되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보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초대형 뭐 사이클론, 뭐 사이클론은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일종의 이제 뭐 태풍인 거죠. 태풍은 태평양에서 부는 것이 태풍이고, 인도양은 사이클론 뭐 이렇게 되죠 보면. 그다음에 뭐 대서양에서 부는 것은 허리케인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뭐 꼭 인도양만 사이클론만 불어왔겠습니까? 뭐 해마다 우리도 올해는 그래도 좀 큰 태풍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큰 태풍의 피해가 뭐 적지 않게 있었죠. 이런 지구 기후 변화, 특히 이런 기후 변화가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고 있는 326페이지에 보면 그걸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2009년 3월 1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 변화 국제 회의에서 환경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들은 이런 환경 단체들이 이미 이 산업화가 고도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70년부터 사실은 이런 뭐라고 할까, 환경 단체들의 목소리가 어, 이 기후 징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여기 소개를 하고 있죠. 양수류가 한 어, 뭐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1도 상승하게 되고, 또 이 그러면은 양수류가 멸종하게 되어지면서, 특히 2도 3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 생물의 20%및 30%의 지구 생물이 멸종을 하게 한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3도 이상 오르는 2080년쯤에는 지구 생물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빠진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21세기 해수면이 18cm에서 59cm 높아져 저지대에 홍수가 발생하며 수백만은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서양에 있는 몰디브 같은 그런 그 이 해수면이 낮은 그런 섬 있는 지역은 해수면이 이렇게 갖추어서 이미 그 이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죠 보면. 여러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보면 2009년도에 독일에서 열린 기후 변화 협약 회의에서 향후 수년 내에 세계 수천만의 주민이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안보 문제기를 야기시킬 것을 경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환경과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일종의 지구 재앙 증후군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면 이것은 뭐 이 기후 변화, 뭐 가뭄, 또는 산성비, 뭐 환경 난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후 변화, 북극 결빙, 해수면 홍수 뭐 이런 거 이렇게 봐서는데 사실은 기후가 올라가면서 그 이 북극이든 남극이든 그거 다 얼음층이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툰드라 지역 있죠? 캐나다나 그 러시아의 그 광활한 그 툰드라 지역. 그 지역이 뭐 겨울이면 물론 이제 얼음층이나 눈으로 덮여 있겠지만, 여름에는 이제 이 이끼 같은 것이 이제 나오면서 이 뭐라고 할까, 잡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하는데, 그 밑에 한 1m 정도만 파고 들어가면은 얼음층이라고 합니다. 그 얼음층들이 사실은 그 툰드라 지역의 얼음층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얼음층이 녹으면은 그 자리에 뭐랄까 그 얼음이 녹아 내리니까 거기에 이제 얼음층 위에 있는 그 이끼류 있죠. 그 습기를 먹고 있는 그 이끼가 있으니까 이끼류와 같이 동생하는 그 잡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얼음층이 녹으면서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기가 빠져나가면은. 그런가 하면 거기서 뭐 북극 녹는 것 못지않게 광활한 지역 아닙니까? 툰드라 지역은 캐나다나 러시아의 그 북극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데서 많은 그 이 얼음층이 녹음으로써 해수면을 높이는 데 가중을 한다는 거죠. 뭐 가뭄 또 그런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가뭄이 있고 뭐 이것은 가까이 뭐 여러분들 중국 내몽고 그쪽만 보더라도 가뭄이 심화되어서 모든 나무가 다 뭐라고 그러죠? 말라 죽고 뭐 이 북경에서 가까이 한 60km 반경까지 사막화가 퍼져서 사실 그 봄철이면 사실 황사가 불어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봄철은 사실은 황사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황사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걱정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적지 않게 있었어요, 보면. 어, 이제 좀 후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는데, 하여튼 뭐 가뭄, 사막, 그런가 하면 또 산성비, 각종 질병, 오염,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뭐 산성비 문제도 사실은 과거에 80년대부터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보면. 어, 뭐 그런가 하면 뭐 환경 난민, 빈곤, 뭐 굶주림 이런 것들이 이제 재앙 징후로 등장하는 건데 존재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로 환경 문제 정치 왜 환경 문제는 정치적인가? 환경 이 사실은 왜 정치적인가? 국제 문제적인 거예요 보면 일종의 어 그래서 이 국가 간에 어떤 그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이게 또 그 쉽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 경제 개발과 또 산업화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국내 정치와 관계가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환경 보고서 2002년도 지구 자원 부족 심화, 경제 성장, 뒷구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이 각각의 나라마다 또 환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요. 선진국가가 보는 관점, 또 이 개발도상국가들이 보는 관점, 또 후진국가들의 또 그 환경의 어떤 그 이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한 번에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유연한 문제들이다. 뭐 교재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는 왜 정치적인가? 우리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있죠.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사회적 딜레마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공유지 비극이 뭔지는 알죠? 보면 여러분들. 이것은 이 주수의 딜레마 또는 사회적 딜레마. 주수의 딜레마는 알고 있죠? 뭐 어떻게 뭐 하는지 일종의 이제 뭐 이 범죄인들을 분리해서 신문하다 보면 범죄인들에게 여러 제의를 했을 때 어, 그 범죄인들이 자기 주의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주유수의 딜레마인데 일종의 이제 이런 것을 사회적 딜레마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공유지의 비극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의 뜻이 뭐 하딘의 주유수의 딜레마, 하딘의 이 공유지의 비극. 누구나도 우리가 목초지에서 사육을 하는 이 뭐라 할까 양떼 주인이나 뭐 또는 이 소떼 주인들은 푸른 풀을 많이 먹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공유지에 방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그 공유지가 뭐 바로 훼손되죠. 그런가 하면 풀을 자랄 틈이 없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뿌리까지 다 소떼들이나 양떼들이 다 먹어치워 버리면 그게 황폐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꼭 이 목초지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바다의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뭐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 꽃게잡이 같은 경우도 뭐 잡으면 다 돈이니까 막 씨를 말릴 정도로 잡아서 내다 시장에다 팔고 이익을 챙겼지만 결국은 그게 또 그 피해로 어부들에게 오고 또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뭡니까 고래잡이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일 경우가 있죠. 뭐 한쯤 고래잡이가 성행할 때는 나라마다 다 각국 나라마다 서로 막 고개를 잡아서 뭡니까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있는 고래가 다
시가 멸종할 그런 위기에 종착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뭐 이런 게 일종의 뭡니까? 공유주 비극이지 않는가. 뭐 생태계의 비극. 이게 이제 일종의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안 잡을 때 나만 몰래 가서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면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이 사회적인 딜레마라는 측면이에요 보면. 그래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서로 믿음을 갖고 딱 어떤 뭐 산란기에는 뭐 금어기를 두어서 절대 잡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일종의 서로 믿음으로써 어, 어디서든 그것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남들은 잘 지킬 때 나만 살짝 어떻게 합니까? 그 규정을 위반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긴다면 근데 이렇게 되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 공유지의 비극, 한 국가 내 경제와 환경 개념 사이의 어떤 상충, 환경 위기는 국가 간의 갈등 요인이다.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보면 여기 이 328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그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서 볼까요? 환경 문제는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겠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공유지 어, 공유 자원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환경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며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정치적 기능이다. 그러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둘째는 한 국가 내 또는 혹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환경 위기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와 환경 개념 사이에 상충되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산성비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CO2 배출 문제도 같은 개념이에요. 비근에서 설명해 본다면 공업화를 일찍 시작한 선진 국가들이 있죠. 영국, 미국 또는 뭐 이렇게 독일 그런 나라들은 이미 19세기 초반에 굉장히 대단히로 그 환경 문제 이런 개념이 없을 때 대단히 공장을 건설해서 뭐 환경보다도 생산을 우선하고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환경 문제는 미국이나 영국 또는 뭐 독일 그런 산업화한 그런 공업화한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피해가 가중된 거예요, 보면. 아프리카 같은 뭐 가본 같은 나라가 공업화도 안 돼 있는 뭐 그런 나라들이 뭐 환경 물질을 많이 배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들이 선진국가라 하는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CO2 배출을 제한하자든지 또는 환경 문제를 엄격히 규정을 세워서 뭐 준수하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가 하면 이런 걸 제시하는데 이미 선진 국가들은 기술이 진보하고 발달했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친 재생산업 같은 경우 또는 친환경 문제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환경 문제를 덜 유발하는 그런 친기업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발전시켰는가 하면 인자 개발도상 국가들 많이 있죠 보면 근대화하고 있는 뭐 중국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 그들 나라도 이제 공업화하면서 선진국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그 공장을 돌리고 산업 물질을 그 배출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들 나라들은 이제 겨우 자기들이 산업화되어 가고 공업화되는데 환경 물질을 제한하자고 하면은 이들이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환경 문제들은 선진국가 자신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것도 많이 가동을 하면은 프레온가스 같은 거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 오존층 파괴가 남극에 가면 한반도 크기 뭐 2배, 3배 정도 된다 하니까 그런 파괴되었던 것이 결국은 어느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거 선진 국가들, 그들 나라들이 역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에서 환경 파괴를 가중시켰던 나라들, 그런 주범인 국가들이죠, 보면. 그들이 이제 와서 이제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고 하는데 인도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적극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제3세계 국가들 많이 있죠, 보면.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또는 뭐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보면. 또 저개발 국가들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환경 개념과 경제 여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그 문제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보면. 어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환경 위기는 국가 간 갈등 요인이 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다. 특히 황사, 대기오염, 산성비, 핵폐기물. 뭐 황사만 문제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가 황사가 뭐 우리가 뭐 사막이 있습니까? 근데 황사가 대부분 어디서 불어오죠? 중국에서 불어오는 거 아닙니까? 대기오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비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실례가 있는데 이 북부 유럽이라고 그러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은 80년대도 공업화 뭐 하는 정도가 미약했고 특히 뭐 친자연 뭐 이런 환경을 중요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80년대 이 하늘에서 산성비가 많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산성비만 내리겠으면 삼성 눈도 내리지 않겠습니까? 뭐 어, 여름철에는 비로 내리겠지만 겨울철에는 눈은 내리지 않. 이 조사해 보니까 산성비가 내려서 자연 피해를 입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자국에서는 뭐 산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 산성비가 내리고 산성 눈이 내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대기 기류를 타고 여러분들 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발생하는 이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기 오염 물질 또는 이 대기 가스 이런 것들이 기류 대륙 그 기류를 타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 지역으로 어, 돌면서 거기에서 이제 산성 눈, 산성 비로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장하니까 처음에는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부 유럽 이런 나라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국제 기구와 함께 환경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거가 함께 공주해서 조사를 하자. 그래서 거의 이것을 한 10년간 뭐랄까 정치적 문제로 다루어서 결국은 그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배출되는 공장 대기가스 뭐 이런 것들을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기류를 타고 결국은 북부 유럽 그 지역으로 산성비를 내리더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대기가스 오염물질인 산성 물질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뭐 이건 가깝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과거에는 황사였지만 지금은 황사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그 피해가 큰 미세먼지. 미세먼지 같은 것도 뭐 PM 뭐 10, PM 2.5, 뭐이 U10 뭐이 U 2.5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는데 특히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일종의 머리카락의 뭐 한 25분의 1 크기, 심지어는 한 30분의 1 크기로 이게 육안으로 뭐 보이지 않을 정도이겠죠. 근데 초미세먼지는 이보다 더 이제 가늘겠죠, 보면. 근데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우리 결국 호흡기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암 물질 유발하고. 근데 이 미세먼지는 그냥 먼지가 아니죠. 여기에는 각종 중금속, 뭐 예를 들어서 수은, 카드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붙어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가고 이게 뭐 결국은 혈액을 타고 장기, 우리 인체의 장기 곳곳으로 또 이것을 날라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발암 물질을 유발하는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불어오죠? 결국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좀 조사 연구한 것도 있고 하는데 뭐그 결과에 의하면은 또 그런가 하면 관련해서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글도 쓰면서 조사 연구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이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것들 그 연구 기관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가 한 3분의 2가 된다고 해요. 미세먼지는 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거 공간에서도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도 자동차 뭐 공장 있고, 뭐 화력 발전소 있죠. 뭐 그런 데서도 한 30%가 좀 발생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 주거 공간 같은 데서 발생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30%는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해요. 근데 사실 보면 오늘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짙게 하늘을 덮어서 하늘이 푸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실내 연구 조사하면은 특히 우리가 이 늦가을부터 이제 초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늦가을 이때부터는 이제 편서풍에서 바람을 중국에서 북서풍 바람을 타고 우리 한반도를 거치게 되죠. 근데 이제 중국이 뭐 알겠지만 이때부터는 난방을 많이 하게 돼요. 난방을.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염물질이 이제 편서풍 타고 우리 한반도를 경유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알겠지만 뭐 한 15억 된다는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구 밀도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 또 이 동북부 또는 동남, 이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이렇게 쭉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냥 뭐 1, 2억이 아니죠. 보면 뭐 15억이 난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보면 값싼 그 폐석탄 같은 것을 뭐 이게 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좋은 석탄을 떼도 어떻습니까? 그 오염 물질이 발생할 텐데, 좀 이렇게 이제 질 낮은 그 이제 뭐 경제적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가 하면 중국도 이것을 굉장히 뭐 일단 자국민들도 피해가 있으니까 많이 줄이려고 중국 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일단 경제적 수익이 있는 곳에 뭐 이 효율성을 먼저 생각한다면 기업이든 가정이든 뭐 이런 거 경비를 먼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뭐 환경 뭐 오염물질 배출은 그 다음인 거죠 보면. 또 그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우리를 배려하고 줄여야겠다고 생각할 것인지, 뭐 기업이나 일반 그 이 시민 주민 이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이 좀 미미하고,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줄이려고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면. 근데 이게 쉽게 중국 당국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잘 뭐랄까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와 같이,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소개하고 있네요. 뭐 핵 폐기물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는 뭐 원자력 발전소가 뭐 한 23기 정도 있나요?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뭐 앞으로는 우리 원전을 폐기한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원자력 이것을 하면은 전기를 우리가 또 좀 값싼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 그 수혜자인데, 뭐 전기를 비싸게 또 올라간다면 또 모든 물가와 연동이 돼 있고, 이게 뭐 일종의 딜레마죠.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이 지금 현재 이 원자력 발전기를 한 4개 정도를 지금 짓고 있죠, 보면. 중국이 사실은 에너지 블랙홀이에요. 중국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패턴이 달라져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전기죠, 보면. 근데 이 전기를 뭐 댐, 뭐 수력 댐이나 화력 발전소 갖고는 소화해내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기를 짓는데, 문제는 또 이 중국이 짓는 원자력 발전 짓는 그 위치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부 해안가, 동부 해안가면은 우리나라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특히 뭐 중국 산동반도하고 우리나라 의 태안반도하고는 불과 한 200m 좀 넘는 뭐 220m 정도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죠. 근데 뭐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미국 아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이
해일에 의해서 그 이 참상이 뭐 우리는 그 우리 이웃 나라 우리에게도 그 피해가 있다 할 정도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그 원전 그 이 축수물 나오는 그 이 뭐야 그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 발생되어지는 그 물질들이 있죠. 그 원전 오염 물질, 오염수 이런 것들을 바다에다 뭐 방류하겠다고 뭐 그러하는 것들 그러면 또 바로 이 이웃 나라에게 그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 중국이 원전 기술이 얼마만큼 고도화됐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짓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원자력 발전이 지진이나 해일에 의해서 또 뭐 사고가 난다면은 그 피해는 중국 본토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좋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여기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 세 가지 정도의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 어,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도 쉽게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조금 이제 이 방향을 돌려서 인간에 의한 환경 위기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없는 내용인데 또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 의한 환경 위기, 인구의 증가. 그 환경 위기가 발생하는 것도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그 마더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론에 의하면은 그 책에서 피케티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말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이 300년 전의 인구가 한 3억 아니 지구상의 이 300년 전의 인구는 한 7억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정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케티는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오늘날 지금 지구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죠. 70억 정도. 그러니까 10배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또 각종 뭐 유럽의 흑사병도 있었고 뭐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년 동안의 지구상의 인구가 한 10배가 증가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300년 후는 이 70억 인구에서 10배가 증가한 700억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이 인구가 이렇게 일종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할까요? 이런 인구의 증가가 사실은 여러 그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는 이제 식량 문제도 있고 생태계 파괴, 뭐 또는 산업화, 또는 에너지 문제, 뭐 선진국 에너지 과소비, 뭐 개도국 에너지 소비 블랙홀. 개도국 같은 경우는요, 뭐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이겠죠. 우리도 사실은 에너지 하면 과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이쪽 보면 뭐 이렇게 건물마다 한 낮에도 뭐 사무실마다 다 형광등을 켜놓는다든지 뭐 좀 불필요한 전등 같은 경우도 켜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문제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 인구 전체 합쳐야 뭐 5천만 간 넘는데. 근데 뭐 중국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소비가 증가하고 또 이제 뭐라고 경제적 소득이 증가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보면. 뭐 도시 집중화, 대량 생산, 대량 이동, 뭐 또는 거주 활동의 대기 수질, 오염, 주범 이런 것들. 뭐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그 환경 물질, 오염 물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도 자주 쓰고 있는 뭐 이 화학 뭐 이렇게 비누 같은 경우 또는 뭐 샴푸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도 다 또는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너무 지나치게 소비도 하지만은 또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그런 물질들이 녹아서 물로 와서 하수구로 내려와서 바다에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그 물을 또 어떻습니까? 바다의 그 이런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그것을 또 먹고 또 그 이 바다의 물고기들을 또 인간들이 또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생태계의 어떤 순환 이런 걸 통해서 그 피해가 인간으로 결국은 귀착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환경 문제, 뭐 자연 환경, 인간 환경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연 환경 보면 여기 있죠. 뭐 대기, 대양, 물, 암석, 육상, 생태계 있고 인간 환경은 어, 주거, 건강, 뭐 산업, 에너지 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소고기 소비와 뭐 CO2. 어, 우리가 보면 소고기를 소비하는데도 CO2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될까요? 소고기 1kg 소비하는데 CO2 배출이 뭐 한 2, 3kg 정도 소비를 배출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2, 3kg CO2 배출이라는 것이 일종의 뭐 이 자동차로 달렸을 때 뭐 한 200km 정도 달리는 정도의 CO2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육류, 고기,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데 왜 CO2가 배출할까라고 할 때 이제 이 환경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히 이 소고기 소비와 CO2 배출 관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같은 고기를 우리가 소비하는데 가장 CO2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소고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표가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이 그림의 표가 여기 초록색에서부터 파란색에서부터 초록색, 연두색, 그래서 빨간색까지 있는데 여기 빨간색이 보이는 것이 비프, 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 소고기, 양고기이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치킨, 피쉬, 포크. 포크는 돼지고기겠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 미트 러버 이 시중에 이제 고기를 탐닉하는 사람이겠죠. 보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 육식가들. 에버레이지는 평균 이상 먹는 사람이겠고,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겠고, 뭐 근데 이제 또 채식주의자들도 있겠고, 뭐 하는데 이 표를 한번 주목해 보면은 이 소고기가 단위당 CO2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소고기는 뭐 일단 소를 키워야죠 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그이 뭐 호주나 저쪽에 아르헨티나 같은 팜파스 같은 그런 그 초원지대 같은 경우는 아마 소고기도 방목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런가 하면 이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그런 목초지 있죠, 보면. 몽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는 거의 방목하더라고요, 보면. 그냥, 소떼들이든 양떼들이든 이게 떼를 지어서 그냥 뭐 하염없이 풀만 뜯고 가면서 굳이 뭐 그것을 가두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동하면서. 근데 이제 또 미국 같은 나라, 또 우리도 대체로 이제 육식용 소고기 같은 경우는 뭐라 볼까, 뭐 일종의 양식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업형 양식 그런 거 있죠 보면은 특히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 딱 주어진 공간, 뭐 일종의 이제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딱 소가 뭐 앉아서 먹고 또 그 자리에서 자고 뭐 하는 정도. 근데 이 소고기를 소비하는데 왜 이 탄소 배출이 이렇게 높게 나오냐라는 것은 우리가 소를 이제 키우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계화 되어 있다면 또 기계를 작동해야 하고 또 사료를 취하고 또 사료를 쓰는 것이 뭡니까? 사료를 또 재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뭐 목초지도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각국에 수출용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유독 그 마블린 있는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마블린 있는 것은 마블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이제 기름기 있는 그런 소고기인데 이 기름기 있는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뭐죠? 그 이 옥수수를 그 소고기를 이렇게 먹인답니다. 근데 옥수수도 그냥 재배되는 거 아니죠? 다 뭡니까? 트랙터로 재배를 해야 하고 거두어서 이것을 또 일종의 이제 뭐 탈곡해서 그 소고기 소 먹이로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소는 또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죠. 도축을 해야죠. 또 도축하는데도 다 뭡니까? 이 전기며 또는 이 자동화 설비가 갖춰 있더라 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또 이동해야죠. 또 이것을 이동하는데 또 자동차를 이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또 이동할 때도 자동차 그 CO2 배출을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정육점에서 또 이것을 가공하는데도 또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참 불판에다 올려놓고 구워 먹는데도 또 CO2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전기를 쓰면 전기를, 또 가스를 쓰면 또 가스를 쓰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소고기를 소비하는데 단위당 CO2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론 이제 돼지고기도 있고 뭐 닭고기도 있고 뭐 하지만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는 소고기가 CO2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소고기 1kg 소비하는데 보통 자동차로 이제 승용차로 말하겠죠. 한 200km 달리는 정도만큼의 CO2를 배출한다니까 적지 않은 CO2 배출인 거죠, 보면.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이고 이렇게 우리는 참 이 고기 소비 인구, 근데 이제 과거에는 선진 국가들만 좀 고기를 많이 잘 먹는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중국 같은 나라가 또 소고기를 많이 먹죠. 보면 또 고기를 많이 먹고 경제 소득이 높아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또 뭐 수억씩 드는 나라들, 그런 나라도 소비가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식탁이 뭐 기름진 식탁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래서 또 CO2를 배출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있죠. 이게 뭐 햄버거 세 개에 뭐 자동차 몇 대입니까? 다섯 대의 비율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햄버거를 우리가 그냥 좀 좋아하죠. 뭐 참 햄버거 젊은 학생들 좀 좋아하죠. 보면 근데 햄버거를 먹어도 여기 이제 CO2가 배출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소개하는 거 있는 거예요. 보면 뭐 치즈버거, 햄버거, 이게 푸드프린트락에서 이것을 이 탄소 배출의 어떤 발자취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이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환경과 특히 인구 증가, 또 인구 소비 행태, 이것과 또 이 환경 오염 물질, CO2 배출, 뭐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면. 또 재미있는 그 사실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보면, 인류의 건강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건강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물론 고기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죠. 뭐 각종 고지혈증이며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해서 뭐 그것도 있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참 이 옥수수를 먹은 그 육류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인간이 또 옥수수 갖고 있는 GMO 그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이 뭐라고 할까 육류를 통해서 인간에게 또 이 소비되어짐으로써 인간에게 또 비만을 유발시키는, 우리가 지금 사실 가장 그 인간을 음 위협하는 게 비만 아닙니까? 특히 선진 국가들 좀 잘 산다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보면 정말 한결같이 다 비만 아니고 비만 인구가 많죠. 뭐 그것은 뭐 우리나라도 예의도 아니죠, 보면. 아마 여러분들 젊은 학생들도 그 살을 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옥수수의 GMO는 이 전이 된다고 그래요, 보면. 근데 왜 이 옥수수를 많이 먹이냐면 뭐 닭도 그 사료로 옥수수를 많이 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소도 마블링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먹인다고 그래요, 보면. 근데 이제 뭐 이 사실 먹이로써 쓰는 데는 옥수수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보리도 있고 뭐 또 뭐 밀 뭐 여러 가지 뭐 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곡류들도 있겠지만 왜 옥수수를 많이 쓰는가? 이 옥수수의 뭐 일종의 단위당 살을 찌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옥수수가 그 높게 나온다고 그래요, 보면. 뭐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여서 살 찌울 수 있다면 이제 그쪽이 경제적이다면 그걸로 하겠지만 가장 경제적인 것 이것이 이제 옥수수라고 하는데, 이 옥수수는 희한하게도 동물을 통해서 또 인간이 그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그런 옥수수가 갖고 있는 GMO 그이
유전자를 인간이 또 그걸 받고 그래서 인간에서 또 살을 찌우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 환경 스페셜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좀 보고 되어지는 거 보고 나도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 뭐 "나는 옥수수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냐?" 라고 할 때 옥수수 먹은 소고기, 옥수수를 많이 먹은 닭고기를 먹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되고 또 인류 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도 된다는 거죠. 환경과 사회 가치의 변화라고 이렇게 보는데 음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삶의 질, 가치 척도의 변화. 그 물질 우선이죠. 보면 그 한 측면에서 보면 어 특히 이 환경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 환경은 인간과 공존의 대상이다. 인간과 대자연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실 그렇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공존하려면은 어 글쎄 뭐 우리가 좀 소비를 어 좀 소비 패턴을 바꿔야죠. 사실은 어 글쎄 내가 인제 학교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 테니스 치는 그 교수를 알고 있는데 그 어느 그 한 교수는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랑가요? 샴푸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놀랐죠. 보면 이제 뭐 하다가 "어떻게 샴푸를 쓰지 않느냐." 그냥 그게 이제 교수가 이제 물리대 교수예요 보면. 근데 이제 샴푸의 폐해를 너무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샴푸를 쓰면은 그것이 이 보면 하수구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천으로 내려가고 그 바다로 집결해서 결국은 그 바다 대양을 오염시키는데 근데 어떻게 또 이 샴푸를 안 쓰고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처음에만 그렇지 안 써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뭐 비누도 안 쓴다고 그래요 또 보면. 정말 이거 나도 놀랄 정도인데 우리 학생들 그걸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근데 적어도 인제 샴푸나 비누를 쓰더라도 예를 들면 좀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그렇죠. 딱 적당량 최소화시켜서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 보면 뭐냐 비누 거품을 그냥 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면 사실은. 근데 그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우리가 보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뭐 페브리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향제 같은 거. 나도 그런 건 안 쓰는데 어떤 분 그런 것을 참 유독 좋아하는 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참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방향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것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스프레이 형태로 갖고 있죠. 여러분들 머리 같은 경우도 스프레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뭐 에어컨 쓰는 건 또 어떻습니까? 또 편하다고 자동차 타는 건 또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각종 CO2 배출 같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삶이 환경과 공존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가 하면 또 아프리카 같은 어떤 나라에서는 기아에 굶주리고 그런데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먹어서 먹고 나서 또 그 살을 빼니라고 또 탄소를 배출하는 여러 운동 기구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을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음식을 또 과도하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과도하게 만들고 해서 다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먹고 다 또 폐기 처분하는. 특히 우리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상 차리고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폐기하는. 이것이 과연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제인가? 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여기 있죠, 보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328, 329 거기 이제 공유지의 비극 그것도 같이 소개하고 있죠, 보면.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넘겨보면 환경 문제를 보는 여러 시각들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한번 볼까요? 첫째는 먼저 환경 문제를 보는 여러 시각들에서 페이지 한번 넘겨서 333페이지 330페이지에 그게 있네요.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자연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 생태 정치, 환경 정치, 녹색 정치 이런 개념 속에 있는데 이런 뭐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나마 차이가 있다고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죠. 환경주의는 인간 중심주의, 생태주의는 생명 중심주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연보호주의, 환경주의, 생태주의 이런 특성에 의해서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데 세 가지 시각으로서 본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자연보호주의는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이유에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일종의 이제 뭐 서정적인 경치로서 자연, 또 신이 인간에게 준 하나의 어떤 선물로서의 어떤 그 자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는 환경주의의 자연. 이것은 뭐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까지 소개하고 있네요. 등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 생활 환경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뭐 과학적 논쟁, 경제적 손익 계산,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와야 한다는 거죠. 뭐 가치 이런 것들 특히 환경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동원하는 데 주요한 방법으로 이런 걸 쓰는 거죠,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삶의 질, 가치 이런 것을 고려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생태주의 환경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변화의 추구를 넘어선다는 거죠. 환경주의에서 생태주의의 관점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분권화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사회라는 총체적인 구상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건 뭐냐면 이 인간의 생활 양식을 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양식의 변화를 소집단 활동 또는 정보 유통, 동원, 압력 단체 활동, 시민 불복종, 뭐 전투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생태계를 뭐 인간을 나뭇잎에 비유할 수 있다면 나무는 생태계에 비유할 수 있고 생태계를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면 자연은 숲에 비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유까지 이제 고려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단 부분에 보면 간단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현재 인류 사회가 환경 문제에 관련된 저항하는 개념은 지속 발전 가능한 여기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 지속 가능 발전은 SDG 산업이라고 해서 이 SDG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말하는 SDG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엔 기구에서도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SDG 사업 기구가 유엔 기구로 발족을 했죠. 보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은 이 환경 문제 이러한 것들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생존을 위해서 이것은 일시적이면서 일회성으로 뭐 이 사업을 전개해서 들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SDG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특히 국가나 국제 기구에서 이 문제를 구현하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이런 문제들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SDG 사업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에 이제 기아 또는 뭐 이 가난 또는 뭐 이 환경, 또 에너지 또는 뭐 여러 그 17개의 그 이 개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 목표 맞는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사업을 전 인류 차원에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자라는 것이 SDG 사업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 SDG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70년대 이것부터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각광을 받고 전 세계 기구로 발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2년도에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정상회의를 통해서 SDG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된 그 주 요소를 합의를 했었죠. 이것은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도 이런 그 SDG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일종의 이제 사회 정의, 또 이 경제, 또 환경 보존 이 세 개의 축으로 여러분들 세 개의 축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뭐라 할까 관리 보존할 가능성 있는 그런 그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 기구는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에서 보고한 우리의 공동 미래를 국내의 또는 국가 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을 보고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유엔 기구에서 SDG 사업에서 이런 효용 국가들에게 일종의 이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는 그런 여러 이 요인들 이것을 이제 이 기구를 통해서 개선하자라는 그런 일종의 희망으로서 S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한번 그 검색해보면 SDG 사업의 17개 목표, 그다음에 169개의 사업 이 내용이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 SDG 사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국가 간의 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그 SDG 사업 차원에서 많이 협의하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어, 여기 보면 지속 가능 발전. 왜 SDG 사업이냐 하면은 이 환경 문제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어떤 정책적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국가 간에 그 경계를 넘으면서 또 공동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SDG 사업 차원에서 공동 과제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환경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느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월경성 중국발 미세먼지 이것도 10년 전부터 이것이 대두됐어요. 10년 그 이전부터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황사가 문제였지만은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제도 그러고 특히 지금 아마 올 겨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 겨울 내년 한 4월까지는 거의 중국발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가 우리 서해안을 통해서 불어오면서 그 피해는 결국 우리나라 또 뭐 저 멀리는 뭐 일본 또 심지어는 그 미세먼지가 저 뭐 알래스카를 넘어서 미국까지 날아간다 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중국도 뭐 자기들도 노력을 한다지만 이게 이제 경제 발전과 또 이 또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 이 에너지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게 강하게 이것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뭐 친중 뭐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어떤 얘기였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도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 뭐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은 우리나라도 갈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 이 늦가을에서부터 초봄까지는 이제 편서풍이라겠어 중국에서 이 북서풍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북쪽에서 우리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 서해안 쪽으로는 공장 하나가 없어요 보면 그러한데 뭐 미세먼지가 나와야 할 그런 어떤 환경이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푸옇게 그 미세먼지가 다 어디서 날라오는 거겠습니까?
그러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 이게 한중일 같이 이것이 환경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어떤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연구 기관들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자기들이 그 대도시에서 대단히 공장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을 또는 그 대기 오염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연구 기관은. 근데 이제 정부는 그것을 공식화하지는 않죠, 보면. 이제 공식화하면 자기들이 정부가 이제 곤란한 지경에 이르니까. 그리고 연구 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 자제하고 또 이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는데 정부가 또 이런 기업들을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보면 경제 수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생활 뭐 예를 들어서 오염 같은 경우도 특히 난방 기구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중국에서는 뭐 이 폐석탄 같은 걸 또 많이 쓰고 있고 또 이 효율성만 강조한 뭐 이런 어 뭐랄까 되게 오염 물질 같은 거 상관하지 않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소비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결국은 물론 중국도 있겠지만 어 우리나라 또는 저쪽으로 가운데 가면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SDG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녹색 성장, 그 친환경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는 뭐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근데 친환경 에너지는 사실상 글쎄 뭐그 원자력 발전 폐기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뭐 화력 발전을 증설하든지 태양광 또는 뭐 풍력 발전소. 우리 백두대간의 풍력 발전소가 뭐 글쎄요 뭐한 스물 몇 개가 지어졌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 그 많은 그 풍력 발전소가 지어졌건만 거기서 발생하는 만들어내는 전기 생산량이 원전 일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절반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도 그 수명이 한 25년, 30년 길게 잡으면 그렇게 되는가 본데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새만금의 태양광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파도 위에서 파기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거다가 새들이 날라와서 새똥을 싸니까 전력 그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닦아내는데 세제를 쓰는데 그 세제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암 물질 일독성 강한 독성 있는 그런 이 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양을 오염시키는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참 우리 결국은 이 친환경 에너지가 참 문제입니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가 친환경 에너지인데 그것도 뭐 요즘 곳곳에서 보죠. 그런가 하면 뭐 이 야산 비탈에도 태양광 그러다 보니까 다 비어서 이 태양광을 짓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자리가 다 토사가 휩쓸려서 그 풍수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참 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환경 논리, 경제 논리.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 환경 정치라는 것은 환경 논리, 경제 논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아, 이쯤 하고 좀 쉬었다가 어,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까요?